의식은 있지만 몸은 갇혀 있었다. 3개월 뒤, 네 장기는 전부 팔려나가겠지.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식물인간, 그리고 장기 밀매의 진실. 서울중앙지검 최연소 부장검사 강민서는 33세의 나이에 이미 검찰 내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렸다. 그녀의 유죄율은 98.7%에 달했고, 특히 의료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언니 강민지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민서는 최근 담당하게 된 대형 의료재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재단 산하 병원들에서 발생한 뇌사 판정 환자들의 장기 기증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환자들 대부분이 30에 40대의 건강한 성인이었고,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입원한 지 3개월 이내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날도 민서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빼곡히 적힌 의료 기록들을 살펴보던 중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환자명 강민지, 사망일 2019년 8월 15일, 사인 교통사고, 후 다발성 장기 부전. 언니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민서가 알고 있던 병원이 아니었다. 언니는 분명 다른 병원에서 숨을 거뒀는데 왜 이 재단의 기록에 언니의 이름이 있는 것일까?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언니가 사망한 날, 같은 재단 산하 5개 병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다. 심장, 간, 신장 2개, 각막 2개, 폐. 언니의 모든 장기가 하루 만에 이식된 것이다. 하지만 공식 기록상 언니는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민서는 즉시 언니가 입원했던 병원의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단의 전산 시스템을 샅샅이 뒤지던 중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그것은 재단 이사장 박상훈과 각 병원장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이번 달 할당량 못 채우면 병원 지원금 50% 삭감이다. 알아서들 하라. 적합한 대상자 물색 중입니다. 가족 없는 독거 환자 위주로. 강민지 건은 깔끔하게 처리됐나? 네, 교통사고 위장 완벽합니다. 가족들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민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언니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것이다. 그것도 장기를 팔기 위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검사로서의 의무와 동생으로서의 복수심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다. 민서는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비밀리에 재단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숫자의 불일치였다. 재단 산하 7개 병원에서 지난 5년간 진행된 장기 이식 수술은 총 847건. 하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뇌사 장기 기증자는 겨우 215명에 불과했다. 한 명의 기증자가 평균 6, 7개의 장기를 기증한다고 해도 최대 1,500건 정도가 되어야 정상인데 실제 이식 건수와 맞지 않았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시기별 패턴이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에 이식 수술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다. 마치 분기별 실적을 맞추듯이. 그리고 그 시기마다 재단 산하 병원들에서는 의료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 민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을 얻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재단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입원 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간단한 검사나 경미한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다. 입원 후 2, 3일 내에 원인불명의 신경계, 이상 증상 발현, 일주일 내에 전신 마비 진행, 3개월 내에 뇌사 판정, 그리고 가족들의 동의하에 장기 기증.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환자들의 가족 중 상당수가 장기 기증 후 거액의 보험금을 받거나 갑작스럽게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범죄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살인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재단 이사장 박상훈이 있었다. 박상훈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의료계의 거물로 통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악마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에게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자신을 재단병원의 간호사라고 밝히며 조만간 큰 건이 있을 예정이니 주목하라고 했다. 제보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장기 수요가 급증한 중국 부호들과 거래를 시작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민서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재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그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신이 그들의 다음 타겟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민서가 재단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박상훈의 귀에 들어간 상태였다. 박상훈은 측근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각 병원의 원장들과 재단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민서가 믿고 있던 직속 상관인 차도진 검사장도 있었다. 강민서 검사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건까지 파헤치고 있어요. 박상훈의 오른팔인 김태식 전무가 보고했다. 박상훈은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 여자 강민지의 동생이었군. 그때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했는데 결국 화근을 남긴 셈이네. 차도진이 나섰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조용히. 하지만 박상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무 티가 난다.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해. 그녀를 우리 병원으로 데려와.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처리하면 돼.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민서가 자주 가는 카페에 바리스타를 매수했다. 그리고 민서가 주문한 커피에 미량의 신경 독소를 탔다. 이 독소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다가 일정량이 되면 급성 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민서는 사무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곧 전신으로 마비가 퍼져갔다. 동료들이 급히 119를 불렀고 구급차는 그녀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병원은 공교롭게도 재단 산하의 서울중앙병원이었다. 응급실에서 민서를 맞은 것은 신경과 과장 정현수였다.
그는 재단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금까지 수십 명의 환자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다. 정현수는 민서의 상태를 검사한 후 보호자인 민서의 사촌 오빠 강준호에게 설명했다. 길랑발의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질환이죠.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경을 공격해서 마비가 오는 겁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정현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것밖에는. 최악의 경우 호흡근까지 마비되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서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눈꺼풀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언니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그날 밤 정현수와 김태식이 민서의 병실을 찾았다. 그들은 민서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눴다. 3개월 뒤면 외사 판정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서서히 약물 투여량을 늘려가면서 중국 바이어들이 젊고 건강한 장기를 원하고 있어. 이번 건으로 최소 50억은 벌 수 있을 거야. 민서는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쳤다. 정현수가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스트레스 반응일 뿐이야. 의식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 민서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병원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재단 산하 병원들의 의료 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IT 보안 전문가 이서진이었다. 서진은 겉으로는 평범한 프리랜서 개발자였지만 사실은 국가정보원 출신의 화이트 해커였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재단의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진이 민서의 병실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었다. 병원 전산 시스템의 보안 점검을 위해 각 병실의 의료 기기 네트워크를 확인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민서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심장 박동이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스 부호였다. SOS. 서진은 숨을 멈췄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서진은 즉시 민서에게 속삭였다. 들리시면 심박수를 2번 빠르게 올려주세요. 잠시 후 모니터의 그래프가 2번 튀어 올랐다. 서진은 재빨리 병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특수 장비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국정원 시절 사용했던 초소형 녹음기와 신호 발신기였다. 그녀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 민서의 베개 밑에 장비를 숨겼다. 강 검사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전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당신이 입원한 이 병원은 조직적인 장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의 타겟이 된 것 같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서진은 며칠에 걸쳐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다. CCTV 영상을 조작해 자신의 움직임을 숨기고 의료 기록을 복사해 증거를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서 외에도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7명이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었다. 모두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신경계 이상을 보이며 입원한 케이스였다. 서진은 민서의 사촌 오빠 준호를 찾아갔다. 처음에 준호는 서진을 의심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는 경악했다. 특히 5년 전 민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자 준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 개새끼들이 민지를 그리고 이제 민서까지.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 고위층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를 인멸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서진이 병원 전산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업했다. 그리고 준호는 표면적으로는 의사들의 말을 믿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박상우는 최근 들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민서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순조로웠기 때문이다. 그의 경험상 검사 정도의 고위 공직자가 실종되거나 위독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수사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조용했다. 그는 비서를 불러 확인했다. 강민서 검사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 움직임은 없나? 비서가 대답했다. 차도진 검사장님이 잘 맡고 계십니다. 강 검사가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했고 병가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박상훈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김태식 전무가 들어왔다. 이사장님, 중국 바이어들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최소 20건은 처리해야 한다고. 박상훈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알았어. 대기 중인 환자들 명단 가져와 봐. 명단에는 민서를 포함해 12명의 이름이 있었다. 모두 1, 2개월 내에 뇌사 판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박상우는 담배를 피우며 명단을 훑어보았다. 그 중에는 대기업 부회장의 아들도 있었다. 아버지가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 케이스였다. 이번 주에 5명을 처리하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박상훈의 명령에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 검사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마지막에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을 수 있어. 3개월은 기다려야지. 한편 서진과 준호는 병원 내부에 협조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수술실 간호사 박지영이었다. 지영은 처음 병원에 입사했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싶었지만 병원의 실체를 알게 된 후 공포에 떨며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차마 그만두지도 못했다. 병원을 그만둔 직원들이 하나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지영은 서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대규모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한 번에 5명을 처리할 계획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의료진이 직접 올 예정이고요. 서진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현장을 급습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진은 믿을 만한 언론인 1명을 섭외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최원석이었다. 원석은 과거 여러 대형 비리를 폭로한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투철했다. 서진이 그동안 모은 자료를 보여주자 원석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입니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그들을 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자님이 현장을 생중계해 주신다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민서가 입원한 지 2달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고, 뇌파 검사 결과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서진이 조작한 것이었다. 실제로 민서는 서진이 몰래 투여한 해독제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특수 약물을 이용해 민서의 성대마비를 일시적으로 풀어주었다. 10분 정도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민서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코, 막, 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제가 조사한 자료가 제 사무실 금고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815점 언니 기일이에요. 민서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차도진, 그 인간도 한패예요. 조심하세요. 서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준호와 함께 민서의 사무실에 잠입해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민서가 5년간 모은 방대한 자료가 있었다. 재단의 조직도, 자금 흐름, 피해자 명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도진이 박상훈으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서진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돼. 그 마지막 조각은 바로 그들의 범행 현장을 잡는 것이었다. D-Day가 다가왔다. 월요일 새벽 3시 병원 수술실에는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온 의료진과 재단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5명의 환자가 동시에 수술실로 옮겨졌다. 그 중에는 민서는 없었다. 박상훈이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전체 방송 시스템을 해킹해 두었고 수술실 곳곳에 숨겨둔 카메라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수술이 시작되려는 순간 박상훈이 수술실에 들어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이 수술로 우리는 200억을 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강민서 검사도 처리하면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서진이 스위치를 눌렀다. 병원 전체에 박상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녹음해둔 모든 대화가 방송되기 시작했다. 강민지 건은 깔끔하게 처리됐나? 이번 달 할당량 못 채우면 알아서들 하라. 장기 하나당 5천만 원, 신선도가 좋으면 1억까지도 가능하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고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도 충격에 빠졌다. 그들 중 대부분은 병원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실에서는 중국 의료진들이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진이 미리 연락해둔 특별수사팀이 병원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원석 기자는 병원 로비에서 긴급 생방송을 시작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중앙병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성은 이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조직적으로 환자들을 살해하고 장기를 매매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박상훈은 수술실에서 나와 도주하려 했지만 준호가 가로막았다. 어디 가십니까, 이사장님? 박상훈은 준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서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것이다. 박상훈 이사장.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형형했다.
당신을 살인 및 장기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박상우는 경악했다. 너, 내가 어떻게... 서진이 나타나 설명했다. 민서 검사님은 2주 전부터 해독제 투여로 회복 중이었습니다. 다만 당신들을 속이기 위해 계속 마비된 척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녹화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들이닥쳤다. 팀장은 민서의 검찰 동기인 김상호 부장검사였다. 박상훈, 김태식, 정연수, 차도진 당신들을 모두 체포한다. 차도진 검사장도 다른 출입구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되었다. 수술실에서는 5명의 환자가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그들은 이미 마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아직 장기 적출은 시작되지 않았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 병원 지하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되었다. 불법 장기 보관소가 있었고 그곳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십 개의 장기가 냉동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별도의 수술실도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공식 기록에 없는 비공식 수술을 위한 공간이었다. 서진은 재단의 서버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피해자는 민서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 10년간 최소 500명 이상이 그들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이 없거나 연고가 희박한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거액의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의료계 최악의 스캔들, 현대판 장기 수확, 죽음의 병원 등의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즉각 의료계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민서는 병원에서 퇴원해 재활치료를 받으며 검찰 수사를 지휘했다.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언니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공범들이 드러났다. 일부 보험회사 직원들, 장례식장 관계자들, 심지어 일부 법조인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유지시켜 왔던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해자 가족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재판장석에는 국내 최고의 형사재판부가 자리했다. 민서는 증인석에 섰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증언은 명확하고 힘이 있었다. 저는 3개월간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물건 취급했고 제 장기가 얼마에 팔릴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제 언니도.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제 언니 강민지도 5년 전 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검사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녹음 파일, 영상 자료, 문서들, 그리고 생존한 피해자들의 증언.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피고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박상훈의 변호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상훈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5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김태식과 정현수, 차도진 등 핵심 공범들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최종 판결일,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피고인 박상우는 인간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이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박상우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다른 공범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태식과 정현수는 무기징역, 차도진은 징역 30년, 그 외 연루자들도 각각 10년에서 20년의 형을 받았다. 특히 차도진의 경우 검사로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점이 가중 처벌 사유가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즉각 대응했다. 장기 이식 투명성 강화법이 제정되어 모든 장기 이식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도록 했다. 또한 뇌사 판정 과정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의료 기관의 비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 서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 시스템 보안 전문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전국 병원들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리나 범죄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첫 고객은 보건복지부였다. 준호는 민서와 함께 민지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의료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의료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재단 이름은 그들의 언니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된 강민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1년 후 민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검찰로 복귀했다. 그녀는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의료 범죄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녀의 팀은 의료계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얻으며 부패한 의료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의료 포럼에서 민서는 기조연설을 했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전 세계가 함께 의료 범죄와 싸워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중에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을 구한 사람들도 있었고 비슷한 피해를 입을 뻔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민서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박지영 간호사는 용기를 내어 고발한 대가로 정부 포상을 받았고 이제는 의료 윤리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료인들에게 침묵은 공범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잘못된 것을 보면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는 이 사건을 다룬 심층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파장은 계속되었다. 전국의 병원들이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수십 건의 추가 비리가 적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났고 의료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민서는 사무실에서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언니, 이제야 진실을 밝혔어. 늦어서 미안해. 사진 속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서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민서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불의가 존재하는 한 그녀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할 것이다. 그것이 검사로서의 사명이자